decision that I'm sharing with you today. I intend to resign as party leader, as prime minister. 반갑습니다. 오늘 테슬라 소식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서 펼쳐지고 있는 기묘한 상황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에 바이든이 있었다면 캐나다에는 트리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리도 총리가 오늘 사퇴 의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와 상당히 무관한 일처럼 보이는데 아주 흥미로운 나비 효과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가 미국 대통령 대선 후보에 등록될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먼저 하나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캐나다 트리도 총리가 사임 발표를 한 뒤 트럼프가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성명 내용입니다. 캐나다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미국은 더 이상 캐나다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막대한 무역 적자와 보조금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스틴 트루도는 이것을 알고 사임했습니다. 만약 캐나다가 미국과 통합된다면 관세가 없어지고 세금이 크게 낮아질 것이며 그들을 끊임없이 둘러싸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선박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해질 것입니다. 함께라면 얼마나 위대한 국가가 될 것인가. 실제로 상당히 많은 캐나다인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제안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캐나다인들 같은 경우 미국을 다른 국가로 보기보다는 형제 국가 혹은 그 이상 가까운 국가로 보고 있으며 트리도 총리가 집권하는 동안 캐나다의 물가가 많이 상승하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캐나다를 떠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되어서 경제적인 상황을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역시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일론 머스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만약 캐나다가 정말로 미국의 51번째 주가 된다면 일론 머스크가 미래에 미국 대통령 대선 후보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후보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입니다. 모든 후보자는 미국의 자연 출생 시민이어야 하며 최소 35세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14년 동안 미국에 거주한 자여야 한다. 미국 헌법 제2조 제1항 제5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미국의 자연 출생 시민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 대선 후보로서 등록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연 출생 시민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정리하겠습니다. 자연 출생 시민이란 출생 시부터 미국 시민권을 가지게 되어 이후 기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용어는 미국 헌법 제2조 제1항 제5절에서 유래되었으며 이 조항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만 봐도 조금 아리송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에 먹히는 건데 이게 일론 머스크의 미국 자연 출생 시민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아리송하죠. 그런데 여기서 더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캐나다 시민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캐나다 시민권과 관련된 법률적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캐나다에서도 자연 출생 시민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 개념을 보게 되면은 캐나다인이 캐나다 안이 아니라 그 밖의 국가에서 자녀를 출산하게 된다 하더라도 출산된 자녀는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또한 자연 출생 시민의 조건을 만족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한 세대까지만 유효하게 됩니다. 내가 캐나다인이라면 내 자녀까지는 외국에서 출산을 한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캐나다인이 되지만 내가 출산한 자녀가 역시 캐나다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자녀를 낳게 된다면 자동으로 캐나다인이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어머니인 메이 여사께서는 캐나다 시민권자였습니다. 바로 이걸 고려한다면 미국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미국의 자연 출생 시민이 만족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미국이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편입을 하게 된다면 캐나다 자체가 미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태어나자 받았던 그 캐나다 시민권 자체가 미국의 자연 출생 시민과 똑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된 법적 해석이 완벽하게 정리가 된 상황은 아니지만 충분히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남아있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가 출생한 국가는 남아프리카이지만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아주 흥미로운 미래가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추가로 하나 더 확인해야 되는 거는 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캐나다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는
2년 이내에 캐나다 시민권 등록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 2년 이내에 캐나다 시민권 등록을 진행하였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된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이민법에 따라 요구되는 2년 내 시민권 등록 여부에 따라서 또 판가름이 갈릴 수 있지만 아주 흥미로운 가능성이 펼쳐질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밖에 테슬라에서도 흥미로운 내용들이 아주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가 텍사스에서는 사이버 트럭과 꼭 닮은 모습의 사이버 트럭 탄생 터널이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는 FSD를 활용하여서 이 사이버 트럭 탄생 터널로 운전자 없는 사이버 트럭이 출고장으로 나가는 모습이 목격되게 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 다양한 곳에서 모델 Y, 주니퍼가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캘리포니아에서 목격된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게 되면 모델 Y, 주니퍼를 보고 환호를 내지르는 남성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모델 Y 주니퍼 같은 경우 생산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고 봐도 무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모델 Y 주니퍼는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스페인에서도 목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가 베를린 내부자 같은 경우는 모델 Y 주니퍼 생산을 위한 준비가 상당히 많이 진척된 상황이며 모델 Y 주니퍼 생산 시작을 위한 작업자 트레이닝 역시 이번 달에 시작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모델 Y를 주문하게 된다면 인도 날짜가 2025년 5월로 나오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일반 모델 Y 판매가 끝이 났으며 앞으로 판매되는 모델 Y가 주니퍼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테슬라 세미 공장 역시 착실히 진행 중이며 이 세미 공장을 통해서 연간 수만 대의 세미 트럭을 생산하게 됩니다. 세미 트럭 같은 경우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느끼기가 힘들 수 있는데 테슬라의 FSD와 세미 트럭이 합쳐지게 된다면 물류 산업 전체를 뒤흔드는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동시에 대수 기준으로 본다면 세미 트럭의 숫자는 적지만 환경 문제를 고려하면은 상당히 많은 배기가스가 세미 트럭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전기 세미 트럭으로 바뀌게 된다면 이와 관련된 문제 역시 아주 크게 개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2024년 3분기 어닝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까지 저가형 모델을 포함한 신규 차량들을 생산하고자 하는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1분기 혹은 2분기에 모델 Y 주니퍼뿐만 아니라 세미트럭뿐만 아니라 로보택시와 저가형 모델 역시 생산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성장 이벤트들이 겹쳐 있는 상황이 바로 2025년 상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중국의 메가팩토리를 통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의 생산 능력 역시 크게 올라가는 게 2025년이 됩니다. 블룸버그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는 현재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만 하더라도 1.2조 달러에 달하는 시장이 됩니다. 원화가 아닌 US 달러로 조 단위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시장인지 손쉽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저장 장치의 선두주자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지난 인도량에서 확인했듯이 지난 4분기 한 분기에만 11기가와트시에 달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하였고 테슬라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를 성공하였습니다. 미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4분기를 보게 되면 테슬라의 슈퍼차저 설치 역시 역사상 최고 수준을 달성하였습니다. 테슬라가 이처럼 많은 슈퍼차저를 설치하는 이유는 그만큼 테슬라 차량이 많이 팔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완성에 가까워지고 있는 자율주행을 통해서 테슬라 차량 한 대가 필요로 하는 충전량이 급격히 올라가는 시대를 준비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과거 주유소가 테슬라 충전소로 바뀌는 모습도 목격이 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더욱더 흔한 광경이 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만으로도 2025년 테슬라의 성장폭이 얼마나 클 수 있을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무감독 자율주행입니다. 테슬라 무감독 자율주행이 시작되는 순간 테슬라 시총 5조 달러는 달성될 수밖에 없는 수치이며 이는 사실상 하나의 공식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현재 테슬라가 성취한 자율주행만으로도 폭풍으로 인해
시야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도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단계가 기가 텍사스의 슈퍼컴퓨터 클러스터, 완벽한 콜텍스가 가동이 되어서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FSD가 배포되는 순간 무감독 자율주행이 시작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환경이고, 이게 시작된다면 테슬라의 시총 OT, 즉 현재 주가의 약 5배가 성취된다는 건 확정된 미래가 됩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